네, 어서 오세요. 1215년에 그 마그나 카르타가 있었죠. 왕에 대해서 지주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 고대 스타일의 중세 스타일의 자본과 정부법이었어요. 경제를 운영하는데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거죠. 왕이요. 왕의 역할을 줄이는 거예요. 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죠. 아담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만 이쪽으로 이어지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라는 거죠. 단 자유주의 자본가들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강하게 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국가의 역할을 줄이라며 이렇게 요상하고도 그 음흉한 속내가 있다고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듯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법을 강하게 하라고? 이게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다 있냐고.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이 누구고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의 그 면모는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자주인 라디오 첫 영상 프랑스 혁명 선언문에 나오듯이요. 인간의 인권이라고 인권 선언문에 붙어 있는 것은요. 부르주아만의 인권이죠. 일반 백성의 인권은 아니었다고. 1215년 인간의 자유란 게 영주와 지주의 자유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담 스미스와 밀턴 프리드만의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곧 자본가들의 자유만을 뜻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런 뭐 입 아파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자본가들이 그 자기들 돈 버는데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과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자유주의는 최소한의 정부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온 적도 없어요. 그게 개뻥을 치고 있다고요. 최소한의 정부라고 하는 거. 아담 스미스처럼 칼 마르크스도 이런 거짓말을 남발을 했어요. 부르주아 혁명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요. 국가의 역할을 별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부르주아가 교회 재산을 약탈할 때, 또 국가 영토를 양도받을 때, 또 공유지를 약탈할 때, 또 봉건 그 귀족들의 재산을 강탈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대적인 사유재산으로 이제 그 공공재산들을 전환할 때 마치 국가를 등에 업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 단독으로 한 것처럼 뻥을 쳐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농업 분야를 정복하고 토지를 자본의 일부로 만들었어. 그리고 도시 산업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의 공장에 노동자들을 가득히 공급했다. 근데 이제 국가는 아무런 역할을 안 했어? 그 별 얘기를 안 했다고요? 마르크스는? 하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죠. 앞서 마르크스가 열거한 그 부르주아 혁명 단계들이라고 하는 거, 뭐 교회 재산 약탈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유제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 토지를 자본화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자본가들이 국가 안으로 들어가서 정부를 장악한 다음에 입법을 해갖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샤플리에법이라든가 공유주를 약탈하는 엔클로저법이라든가 교회와 귀족들의 재산을 공유 재산을 강탈했던 알라르드법이라든가 토지를 자본화했던 뭐 트니 어블리션 액트라든가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공급하게 만들었던 메스터 앤 서번트 액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국가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들어 부르주아가 혼자 만들어요? 무슨 메커니즘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메커니즘 말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다니까. 자본가들이요 귀족들과 합세해가지고요 국가 정부 안에 들어가서 입법을 해가지고요 기존의 가톨릭 재산과 그 봉건적 영토 공유지를 더 탈취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 무슨 뭐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보통 경제학자라든가 이제 마르크스처럼 자본주의 기능에 너무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본질을 모르게 돼요.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을 일부러 망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끌어들인 게 월가의 자본가들이었다고. 뭐 앤소니 서튼이며 뭐 캐럴 퀴글리며 다 얘기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다 밝혔어. 근데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놈들은 이런 사실 하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보야 뭐야. 자기네들의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요상한 종교적 프레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몰랐다고요. 21세기 들어와서 조금 알기 시작해.
가만 보면 프랑스를 패전시킨 자본가들의 움직임을 1940년에 이미 마크 블로우 역사학자가 눈치를 챘거든요. 아나락파의 수장 아니에요. 이 프랑스 최고의 역사학자의 지적을 음모론이라고 지랄지랄 거리더니 이제 와서야 인정하는 거야. 마크 블로우가 그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완전한 관찰은 못하고 죽었는데 이게 프랑스 군대가 독일 군대만큼 막강했거든. 게다가 영국 군도 30만 명이나 들어와 있었고, 근데 이게 줄기차게 패전을 해가지고 덩케르크까지 도망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마크 블로우는. 그래서 이거 혹시나 그 군 장성들하고 자본가들이 혹시나 일부러 패퇴한 거 아니야.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작전. 처음에는 좀 패전시킨 다음에 나중에 일을 해결 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눈치를 채고 있었다가 1940년에 이런 책을 썼다가 1944년에 게슈타포한테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마크 블로우가. 그때 음모론이고 지랄이고 떠든 놈들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남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네만 모르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2006년에 와서야 호들갑을 떨어댔다고 이렇게. 자본가들이 어떻게 프랑스를 패전시켰나.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앉아 있다고. 자기네들은 경제 토대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 경제 논리를, 모든 그 정치 논리를 이 경제 논리를 좀 바라보는데 익숙하다라는 게 마르크스 주의자인데 전쟁의 논리는 하나도 그렇게 이해한 적이 없다. 마르크스는 끝내야 돼요. 이거 더 이상 어떤 이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뭘 잘난 거라고 자꾸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놈들이 있어. 지적으로 전응아들이에요. 마르크스주의라는 건. 자본주의사를 알고 싶으면요, 마르크스가 아니라 임마누엘 월스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페르낭 브로델. 자본주의를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바깥에서 바라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해안을 준다 이 말이에요. 페르낭 브로델의 그 역사적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이 국제무역하고 환전을 통해서 자본을 계속 쌓아왔던 자본가들이 태생적으로 국가와는 관계없이 자라났다. 하지만은 자본주의가 국가와 같을 때, 자본주의가 오로지 국가일 때만 승리했다.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이게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 아니에요. 페르낭 브로델은. 마크 블로우의 아주 굉장한 그 후배고 제자고. 다시 말하면 자본가들이 국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자본주의가 번영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없이는 자본주의는 쪽도 못 썼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 일의 그 자본가들이 목이 터져라 주장했던 그 최소한의 정부, 정부를 최소한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번영했다는 주장과 정반대죠. 근데 이게 정반대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밀턴 프리드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0년에 정부의 목적에 따르는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정부를 가져다 쓰는 자유인을 추구한다. 여기서 시민은 자본 엘리트를 말하는 거죠. 사적인 계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경쟁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과 질서를 보호하는 국가가 요구된다. 지네가 다 헤쳐먹는 국가가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엿다 대고 인간의 자유인 이러니까는 진짜 자유를 말하는 줄 아셨어요? 그런 순진한 한국학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피노체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피노체트 같은 독재 정권이 있어야지만이 정부를 자본가들한테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죠. 이게 시민의 목적, 무슨 뭐 인간의 자유, 이거 또 얘기해야 돼요? 그만하자고요. 네? 이게 국가로부터 탈피한다든가 정부의 기능을 최소화한다는 것은요,
그 정부의 거대 기능을요, 자본가들이 다 가져갔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정부, 국민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를요, 자본가 보호를 위한 자본가 제도로 바꿨다는 걸 뜻한다고요. 따라서 이때 말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본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한 이상 자본가들은 단 한 번도 작은 정부를 이끈 적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미국이 잘 보여줬듯이 국가 제도 전체를 전쟁이라든가 내란 일으킨다든가 자본가 월가의 최대 수익을 위하여 국무부의 모든 정책을 펼쳐왔다고.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소율없어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거예요. 페르낭 브로들이 말했던 그 자본주의가 국가와 같아진다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은행 대출을 전면 자유화한 적이 있어요. 이 서유럽에서. 이 자본가들은 말이에요. 항상 국가의 금융제도를 변경시켜가지고 가톨릭 교회하고 봉건 체제가 가지고 있어 이 거부했던 그 고리대금 또 산업 일반 대출 이걸 합법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루터가 나오기 전에요. 16세기 루터가 나오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이 고리대금은요. 단지 개인적인 이윤 획득 방식이었지만 이걸 국가가 허락해 준 거. 크레디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산업자들한테 금융 대출을 해주는 거. 이게 실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이 대출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가 산업 경제의 규칙으로 만들었죠. 그래갖고 지금은 아예 은행 대출 없이는 무슨 기업 활동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기업 은행 대출 없이는 하물며 학자금도 못 내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국법을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프랑스 혁명 바로 전에 자크 네케르가 총리를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프랑스에 국민 대출을 하나의 미덕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근데 뭐 몇십 년 지나서 1815년에 루이 18세를 시켜가지고 이 네케르의 딸이 그 마담 슈탈 부인인데 국민 대출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드디어 아버지가 원했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박수 쳤잖아요. 응? 그랬다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가 국가로 변화하는 하나의 일례가 된다 이거죠. 그 예가 한둘인가요? 자본 네트워크는요. 국가를 장악함으로써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아주 뭐 자유로운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유롭게 노동해서 부를 추구한다. 뭐 누구나 자본을 축적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뭐 개소리. 이 모두 소수 자본자가 독식했다는 걸 뜻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라면요. 이제 정부를 장악한 부르주아는 학교와 그 기관을 설립하는데 국법으로 찍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본을 독식한 자본가들한테만 학교를 설립할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학교 아무나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고. 사상의 자유가 있었다고. 그러나 부르주아들이 이 국가 체제를 장악한 이후부터는요. 자기네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는 모두 거부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콜 노르말 슈페리어라 그럽니다. 오죽하면 노르말이잖아요. 국가가 인정한 교육만이 정상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에콜 노르말 슈페리어. 이제 이런 방식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잖아. 프랑스보다. 100년 후에야 가능해집니다. 1913년 록펠러가 제너럴 에듀케이션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그 모든 교육 관계를 국법화 시켜버렸죠. 그래갖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학 교육 같은 거 모두를 깡그리 부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과대를 먼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라든가 교사 자격증 같은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의사나 교사가 되려면 자본가들이 장악한
국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돼. 우리는 근대 의학이 나오기 전에 민간 사회에 훌륭한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가 다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에 의해서 자국의 어떤 동종요법이라든가 자연요법 모두 불법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역사가 발전돼 가지고 제약이라든가 보건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 인간생활 곳곳에 자본가들의 기준에 따르는 규제 네트워크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프랑스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한 시기를 1830년으로 봤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인정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전혀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이상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 칼 마르크스가. 1830년 7월 혁명 이후 자유주의 금융가 라피트는 그의 공범 오를레안 공작을 이끌고 파리 시청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은행가들이 국가를 집권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혁명의 비밀을 까발렸다. 부르주아 혁명의 비밀은 딴 게 아니에요.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 국가 혁명이었다고. 국가를 장악하는 혁명이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혁명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금융 귀족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권좌에 올라서 의회의 법을 좌지우지하고 장관부터 저 밑에 말단, 담배 전매 부서 공무원까지 자기네들이 내리꽂았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지 최소한의 정부로 만들어진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19세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상 중세의 과두공화국인 베니스, 제노와 피렌체 이게 상업 부르주아하고 귀족들이 권력 전체를 장악한 그런 부르주아 국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자본주의 욕망을 펼치려면 국가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결코 펼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나키스트들이 자본주의를 철폐하려면 국가부터 먼저 철폐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때 마르크스가 반대했죠. 왜 했을까? 왜 반대했을까요? 금융 귀족들 더 살려주려고 그런 거죠. 비열한 놈입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는. 왜 국가 역할을 그렇게 축소했을까? 자기 자본론에는 어느 정도 조금을 인정해 놓고 나서. 왜 그랬을까? 아직은 금융 귀족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은 나라가 많아서 그래.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데, 스페인, 뭐 포르투갈, 중부 유럽, 아직도 부르주아가 덜 국가를 장악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실드를 쳐준 거다 그거지. 17세기에 들어오면요, 이 국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국제 자본가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곳이 네덜란드고요. 네덜란드는 그렇게 이 국가를 자본가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국민들을 서로 찢어 발려 갖고요. 서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둥사회라 그러거든요. 네덜란드 사회를 기둥사회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는 엘리트들이 짜글짜글 모여가지고 결코 국민들과 만나지 않는 그런 바운다리 사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유를 이용해서 노동사회를 분열시켜갖고 어떠한 반대 계층도 엘리트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얼마 전에 20년 됐죠. 그 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엘리트층으로 올라올라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총리 후보였는데 그런 기둥사회를 만들어 놨다.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라고. 영국은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일단 로스차일드가 왕실부터 장악을 해버립니다. 왕실 금권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자금야금 상원을 장악합니다. 그래갖고 하원을 갖고 놀죠. 그게 19세기 영국이었어요. 근데 프랑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프랑스도 계속 그 로얄 패밀리에 접근을 해가지고 한 200년 가까이 계속 그 상원을 장악하고 그랬다고. 제가 8년간 프랑스에서 이 통역 가이드로 일을 하면서 이 프랑스의 수뇌부에 있어 보이는 한 두세 사람 정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정치권 어디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본 적이 있다고. 그 엠마뉴엘 마크롱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갖고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다 지저분한 뒤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저국적 기업들이 국무부를 장악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모두 장악하는 20세기 미국의 자본주의 번영의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식으로는 이렇게요. 양쪽을 공화당과 민주당을 반반 갈리지만 결국은 하나로 수렴돼 갖고 단일 정당이 돼 버리죠. 공화당과 민주당은 실은 단일 정당이 돼 이 상황에 따라 갖고 한 번은 이런 정책, 한 번은 반대 정책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캐럴 퀴글리가 아주 설명 너무너무 잘해줬죠. 미국에서는 복수 정당이 있어 본 적이 없다. 모두 같은 정당인데 단지 정책만 돌려가면서 쓸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찢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에코노미스트의 그 진단인데 글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뭐 이념적으로 조금 찢어져 가고 있다고 전혀 아니올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보자고요. 그 저기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지. 변증법은 뭐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자고요. 영국은 말이에요. 귀족과 부르주아가 국가를 장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클로저라는 걸 통해 갖고 농촌을 약탈해 가지고 그 농경지를 갖다가 목초지를 만들어 갖고 모직을 갖다 팔아먹었죠. 그래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래갖고 노동자들을 발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를 장악했죠.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는요. 영국처럼 먼저 자기네들의 자본을 많이 만들고 나서 한 게 아니라 국가를 장악한 이후부터 자본을 계속 쌓아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독일에서 자본주의가 영국처럼 자라지 못한 이유는 자본가들이 원시적 축적을 이루는데 다시 말해 시드 머니를 만드는데 초기 자금을 만드는데 필요한 국가의 통일과 중앙 집권화가 늦었기 때문이다.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주의가 번성하려면 국가를 장악해야 되고 국가를 중앙 집권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딴소리를 하냐고 자꾸 뭉게 얘기를 해. 얘는 애가 왜 그래? 따라서 소식이 뭐 독일하고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하고 영국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서유럽 국가는요. 부르주아하고 노동자가 먼저 탄생하고 자본주의 국가가 나온 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를 먼저 만들고 나서 부르주아와 노동자의 대립 형식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역사적 유물론과 어긋나니까 자꾸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상업자본가들이 원시적인 자본 축적, 다시 시드머니를 만들고 노동자를 대량 산출했다. 이게 자본주의를 만든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했을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출발되었다. 이 뜻을 얘기거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한국 자본주의 언제 출발했어요? 일본 자본주의 언제 출발했어요? 권위주의고 저기고 중앙 집권화가 만들어진 국가가 자본주의를 이끌었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어디 자유시장이 근거하고 어디에 그런 부르주아의 원시적인 축적이 있냐고 그런 거 없었다니까. 왜 자꾸 그랬어요. 영국의 예만 딱 들고 와서 영국은 조금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영국의 예만 자꾸 들어 마르크스는. 그래 자본론이 개판이라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미국 상원은요 독점가들이 모여 있고 국민을 전혀 대표하지 않고 기업만 대표한다고 단언했던 클리브랜드 상원의원 프레데릭 하우가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와 분리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왜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헛소리를 하냐고. 다른 방법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입법을 해야 큰 돈을 번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이유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 국가에 들어가서 국가의 법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이전이야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례를 많이 들어줬잖아요. 벤더빌트라든가 뭐 사례를 많이 들어줬어요. 듀폰 같은 거 사례 들어주면서 이 프레데릭 하우가. 근데 록펠러가 진짜 대단한 것은 이 록펠러는 한 국가에 들어가서 입법을 좌지우지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입법을 좌지우지했다는 게 바로 록펠러와 다른 그 기업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가기관, 국제기구를 장악하지 않고 어떻게 큰 돈을 버냐고요. 근데 우리들의 민초들은 항상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착각을 해왔죠.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 국제기구는 국가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라고 이렇게 세뇌를 당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가 그 자체는 자본가가 이미 장악해버린 자본가들의 도구에 불과하고 국제기구도 마찬가지 도구로 활동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시장을요. 독점적으로 장악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일단 국가예요. 그 국가의 쓸모가 다 다하잖아? 그럼 버려버리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스트러브 탈버트 소장이 그랬잖아요. 이제 국가의 쓰임새는 다 사라졌으니까 민족국가 다 없애버리고 세계화 단일 정부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요. 국가라고 하는 정신적, 물리적, 법적 숙주 없이 자본가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자본주의가 가동이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정신적, 물리적, 법적 숙주를 이용해서 국제적인 자본이 국제기구, NGO, 사설국제기구, IMF라든가 월드뱅크 같은 거고 사설국제기구라고 그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그 개인 기업이 갖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국가에 찰싹 달라붙어 갖고 그 나라 국민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게 FTA라 이 말이에요. FTA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안타깝게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입니다. 자기네가 자진해서 나서 가지고요. 초국적 기업이 원하는 그대로 국법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본가의 요구에 맞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다 맞춰놨어요. 그래갖고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FTA를 무효화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어떠한 권력을 부릴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이건 누가 이따 식으로 행동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벌써 한 서너 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입이 아프니까 그만하고 아무튼 국가가 국법을 초국지역 기업에 맞추어서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게 만들게 한 것이 FTA이고 자본가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국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실행해왔다. 이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국가를 장악한 자본가들이 실행 도구로 이용한 게 전쟁과 경제 위기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이제 뭐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전쟁이 자본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당했으며 경제 위기도 어떻게 이용했는가 뭐 뻔하잖아요. 우리 저기 IMF 이미 당해봤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도 또 이 경제 위기 일부러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본을 집중화시키는 방법이었다고. 1997년에 잘 나가던 한국 여기다 금융 위기를 일으켜갖고 한국의 경제 주권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흘러왔다 말이에요. 근데도 교과서는 아직까지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910년 랄프 노만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왜 그렇게 유행을 탔는지 몰라도 이 멍청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본가들은 전쟁에 들어갈 비용이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책을 출간하고 나서 3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이 노만 엔젤 같은 멍청이 같은 이 표현, 이 저기 생각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처럼 은근히 미디어를 써놓고 있다고. 세계 전쟁을 자본가들의 기획과 욕망의 산물로 보지 않고
노만 엔젤은 자기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민족주의로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다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우파, 극우파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개뻥을 쳤다 이 말이에요. 이 개뻥이 말이에요. 그대로 한나 아렌트까지 이어졌다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진 거야. 인간 정신은 비이성성이 있다고 말한 것도 한나 아렌트가 아니라 노만 엔젤이었다고요. 한나 아렌트는 노만 엔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것뿐이야. 이 이상한 억지. 왜 이런 억지를 벌여요? 응? 한나 아렌트. 유대인 어디 안 가잖아요. 전쟁은 자본가들이 벌인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단지 독일식 민족주의, 자존심, 복수심, 이탈리아의 호전성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났지 자본가들이 전쟁을 벌인 건 아니라고 실드를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도 민족주의를 자유주의와 반대인 것처럼 행동을 해놓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일부러 냉전을 선악으로 갈라가지고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서유럽의 동맹 나중에 이제 나토가 되는데 나토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라고 부추겼다 이 말이야. 이 전쟁 유발 기구를 전쟁 방지 기구라고 뻥을 치면서 끝없이 서구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냉전 이후부터 벌어지는 한국 전쟁, 뭐 베트남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모든 전쟁이 이 자본가들이 일으킨 자본을 집중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을 갖다가 마치 무슨 다른 이유로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뻥을 쳐놨다 그 말이에요. 그 습관이 아직까지 이어져 가지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군산 업체들이 또 금융 월가애들이 금융 자본 집중화를 위하여 러시아를 파괴하려고 일으키는 전쟁 아니에요, 러우 전쟁이. 근데 노만 엔젤과 한나 아렌트처럼 자본가들이 원래가 전쟁 기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단지 침략 의욕이라고 하는 도무지 상상 불가능하고 증명 불가능한 걸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무기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돈들이 다 어디론가 다 새고 있고 미국이 저기 결정했던 그 지원금들 뭐 600억 뭐 얼마 600억 달러 어쩌고 이런 것들 죄다 군산 복합 업체로 들어가는 거를 눈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침략 의혹 이런 개 같은 소리 나온 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돼버린 거라니까. 판단을 잘못한 거는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 서구 사람들 대가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눈앞에 뻔히 그게 아닌 게 보이면서 억지를 부려 눈을 감고 일부러 이런 사람은 무슨 대화가 가능합니까? 자본주의는요 이전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을 흔하게 벌였어요. 이게 자본주의 맹아가 보이던 1500년대부터 종교 개혁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종교 개혁이 오버려져요. 가톨릭의 자산을 일반 개신교 부르주아가 탈취를 시도했던 게 종교 개혁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 영상에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부터 1940년까지 한 450년 동안 278번의 유럽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이 28번, 프랑스가 26번, 스페인이 23번, 러시아가 22번, 오스트리아가 19번, 오스만 터키가 15번, 폴란드가 11번, 스웨덴이 9번, 네덜란드가 8번, 독일이 8번, 이탈리아가 9번, 덴마크가 7번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이 모두 자본가들이 시드머니를 만들기 시작했던 첫 번째 단계에 무수한 전쟁들이 벌어졌다고 말해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출발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던 1660년부터 1788년까지 189년 동안 유럽 전쟁에서 죽은 인구가 720만 명, 산업혁명 이후 1897년 산업혁명이 안착될 때까지 109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인구가 620만 명, 또 자본주의가 제국적으로 퍼져나가던 1898년부터 1959년까지 62년 동안 4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한 해에 70만 명까지 죽어나갔다. 자본주의가 전쟁 맛인 맞아요? 틀려요? 이 전쟁을 갖다가 실드를 쳐준다고? 어? 너무나 많은 놈들이 자본주의의 전쟁 기계를 갖다가 실드를 쳐서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 하면 러시아한테 뒤집어 씌우고 독일한테 뒤집어 씌우고 민족주의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고 공산주의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 바보 같은 민초들은 그대로 믿었지. 바로 자본가들이 자본 집중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쟁들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그걸 그렇게 몰랐다고 말이에요. 이 금융자본을 축적한 그 대형은행들이요. 20세기 자본주의를 통해서 무역 금융 기술의 교환 네트워크를 장악을 했죠. 그러면서부터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일으켰을까? 금융자본을 월가와 런던 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걸 자꾸 막는 게 러시아라고. 오스만 터키하고. 또 독일도 그랬어요. 빌헬름 카이저 2세가 대출을 그쪽으로 안 하고 자국의 융커들한테 계속 세금과 투자 비용을 끄집어 올렸다고. 오스트리아도 그랬어요. 이런 나라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금융 자유화를 위해서 나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러시아, 오스만, 독일, 오스트리아를 모두 무너뜨렸죠. 마치 짠 것처럼. 네, 짰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민족 자결선언을 해가지고 남동부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민족들 독립시켜갖고 로스차일드의 꼭두각시 영국 런던 시티 외교부의 원격 지원을 받도록 했고요. 러시아의 레닌은 러시아의 산업 기반하고 금융 네트워크를 뉴욕의 JP 모건과 연결 지었죠. 레닌이 그랬던 놈이에요. 스탈린 없었으면 러시아는 완전히 월가의 꼬붕이 됐을 겁니다. 오스만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파샤도 그랬어요. 무슬림법을 다 없애버리고요. 유럽의 공화주의를 들여와가지고 자유주의법에 자기 나라의 경제를 맞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끝없이 영국한테 끌려다녔던 게 터키였다 그 말이에요. 독립하면 뭐해요? 끌려다니는데. 1929년 대공황이 벌어졌죠. JP 모건이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소은행들을 모두 파멸시켜갖고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자본을 모두 집중화시켜서 다시 갖고 와버렸죠.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진 그 증권들, 주식들, 자본들 모두 가치를 다시 올리기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바로 런던과 뉴욕의 금융 자본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산업 자본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월가를 통해서 재배치했고요. 달러를 세계화시켰고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처럼 자유시장을 파괴해왔던 게 전쟁을 통해서 자본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외쳤던 자유주의는 전혀 자유주의가 아니었고요. 금융 자유시장을 독점시장으로 바꿔가는데 전쟁과 경제 위기를 골고루 사용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20세기는요. 이런 국가를 장악한 자본가들의 네트워크가 해왔던 행태를 적나라하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사례는 넘쳐나죠. 이 자본가들은 국가를 장악해서 즉 정부를 장악하고 의회를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해서 두 번의 세계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야 그 병참을 포함한 금융의 집중화를 달성을 해서 그걸 달러로 확 묶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냉전 시절에 무슨 일을 벌였어요. 전쟁 후에도 한국, 베트남,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아시아와 남미에서 전쟁과 내란을 유발해가지고 유대 앵글로색슨 자본가들만이 투자의 자유화를 만들어냈죠. 중동에서도 그런 일을 벌였죠. 거기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전쟁과 내란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2000년 금융세계화를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소련 해체 이후 그렇게 많았던 내란과 정치적 내란, 민족적 내란, 국가 간 전쟁이 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했거든요. 금융자본가들이. 2000년에 그래서 무슨 세계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1990년 중후반부터 자본주의 국가들은 말이에요. 국가를 장악한 자본가들은 말이에요. 제약회사의 화학약품을 팔기 위해서 자연약초 채집, 자연의학 모두 불법화했고요. 백신을 강제했고요. 곡물 종자의 주권을 빼앗았고요. 아침에 엄마가 만드는 오렌지 주스까지 불법화했고요. 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 빗물 받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악독하게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자본시장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서유럽 국가들, 미국, 한국을 포함한 국민의 노동권을 시장에 던져버렸죠.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난하도록 방치를 했고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파업을 통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파업에 의한 손해배상법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악마 같은 파시스트 법을 만들어줬다고 말해요. 국가가 부르주아를 위하여. 이걸 그렇게 줬다고 손뼉치면서 따라갔던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가 한국이라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자본가들은 말이에요. 끔찍한 놈들이에요. 노동시장의 비용을 깎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퍼뜨립니다. 그래야지 노동이 유연화되는 거예요. 일자리 찾겠다고 노동시장이 허우적거려야 지네들이 마음대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정규직 같은 거 없애버려요. 비정규직 제도를 들여와서 노동시장을 풀어 헤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가족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줄 수가 있다고요. 공제, 세금 공제 같은 건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연대를 무너뜨렸고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연대도 무너뜨렸습니다. 대학과 미디어를 통해 갖고 자본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브랜드와 신상, 소비 문화를 획책을 했고요. 물질 지상주의하고 남녀 혐오 문화를 서로 합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시리즈로 또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만들 시대가 됐어요. 그 시작점을 알린 애가 누구냐? 마돈나죠. 마돈나. 페미니즘과 된장녀를 천하에 저질스럽게 결합한 애가 마돈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이 저렇게 저질 더럽게 가까이 3m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더럽게 돼버린 게 바로 페미니즘을 저렇게 된장녀와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물질주의와 결합을 시켰다고요. 누구긴 누구야? 글로리아 스타이넘, 베티 프리단, 시몬 느베이, 옛날 시몬 느베이 말고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 이런 애들이 만든 거예요. 예. 이제 자본이 다 축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세계화해서 빼서 먹을 자본도 없어. 이미 자본은 독자화 됐으니까. 근데 버블로 독자화 됐다는 게 중요하죠. 예. 노동력은 차고 넘치지만은 산업 노동력에 투자하면 지금까지 축적한 자본이 또 분산된다고. 이래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노동력은 끝없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LGBT하고 페미니즘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LGBT하고 페미니즘보다 더 안 좋은 거, 더 나쁜 거, 더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게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장기를 짐승한테도 주고 짐승의 장기를 사람도 가지고 오고 AI한테 뭘 빌려주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지워버리고요.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말아야 돼요.
아주 페미니즘이 아주 정말 일 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본가들은요, 이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보안 기능, 경찰 기능을 민간한테 넘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만 예를 들어볼까요?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있었을 때요. 민간 경비한테 지출된 금액이 일반 경찰들한테 지출된 금액보다 73%가 높았고요. 경찰을 고용한 것보다 민간 경찰을 고용한 경우가 300%가 늘어났다고. 지금 세계 절반 국가에서 민간 보안 요원 수가 경찰 수보다 많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국회 입법하고 법원의 기능마저 인공지능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네 자본 집중된 자본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선거도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근대 민주국가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브릭스가 제대로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철학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래요. 자, 자본가의 면모를 한번 봅시다. 자본 과잉 축적으로 달려왔던 이런 자본가들이 기술 개발이라도 했나? 다시 한번 페르낭 브로드를 인용해 보죠. 자본가는 항상 피라미드의 정상에 서려하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파괴한다. 이런 이유로 자본가는 전문성이 없다. 기업가와 다르다. 자본가들은 환경 적응 능력만 있을 뿐 산업 전문성이 없으며 금융 조작과 축적에 익숙하며 수요 공급의 원칙을 벗어나 독점을 지향한다. 1000년간 그래왔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절대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개발된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돈 주고 뺏어. 그런 다음에 시장에 유통시킨다 그 말이죠. 이 베르낭 브로들의 1977년의 해안이 그대로 지금 진실로 다 드러나 버리죠. 그죠? 예, 이 주주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자본가들은요. 어떠한 기업 전문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되는 거죠. 예전에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 보려고 했던 기업가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지금 무슨 제품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로지 금융 투기, 금융 조작, 법적으로 독점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앉아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헨리 포드가 죽은 다음에요.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의 자본가들 중에서 진취적이고 기술 지향적인 기업인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었나. 미국의 자본가들은요. 토마스 에디슨 같아요. 미국으로 몰려든 세계 이민자의 특허를 죄다 자기 것으로 뺏어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토마스 에디슨이 가지고 있었던 특허 발명품이 2,400개인데 그 중에 22개만 자기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 짓거리를 이렇게 했냐고. 반면 정말 열심히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려고 했던 기업가형 진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은 역사에서 지워버렸다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끌고 왔던 그 무기들 2차 세계대전 때 끌고 왔던 무기들 죄다 쓰레기 무기였잖아. 기술이 자체가 들어가 있지 못해. 이 미국의 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안타깝지만은 실은 첨단 기술이 가장 잘 적용되어 있는 게 무기예요.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군수품이 가장 기능이 잘 되고 첨단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 첨단이었다고 하는 미국의 무기들이 죄다 갖다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 무능력한 습관이 결국 어떻게 만드는 독일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끌고 와서야 비로소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또 소련이 만들어냈던 인터넷도 다르파가
훔쳐와서야 비로소 인터넷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통은 참 잘하죠. 마케팅은 잘해요. 근데 기술 개발은 미국 자체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다고. 있으면 찾아보세요. 어디 컴퓨터부터 출발해가지고 죄다 거짓말이야. 지네가 만들었다고. 뭘 지네가 만들어? 지네가 시장에 맞게 개발한 거지. 그런 겁니다. 지금도 사정은 같아요. 예, 지금도 사정은 같습니다. 소련과 러시아는요, 지난 100년 이상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첨단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산업의 웬만한 그냥 노하우는 미국에서도 많이 들여왔지만은 독창적인 기술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냈다고. 미국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면요, 미국이 져요. 기술적으로. 돈도 이제 러시아도 충분하잖아요. 미국만 돈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고요. 어디다 대고 전쟁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산업 경제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도 중국이 잘 보여주듯이 엄청난 양의 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근데 자본가들이요, 이 산업계에서 수익이 덜 난다 그래갖고 금융계로 도망을 쳤잖아요. 그랬잖아요, 지난 50년간.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반 회사원들, 대학생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참, 참 정신 나간 그런 사태들이 지난 50년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뭐라 그랬어요? 독일을 3년 만에 유럽 최강의 경제국가를 만들어버린 히틀러가 뭐라 그랬어요? 돈 넣고 돈 먹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는 국가가 그 자산을 몰수해야 하는 기생충 같은 제도라 그랬죠? 그래가 히틀러가 주식 형태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던 유대 자본가들의 그 주식 자본 모두 기업인들한테 돌려줘 버렸죠? 그걸 갖다가 유대인 강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극소수 자본가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흡수할 수 없을 만큼 자본을 축적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본을 축적해서 이제 앞으로 뭘 할 건데? 더 이상 약탈할 것도 이제 없는데 앞으로 뭐 할 거냐고. 인간 노동력은 안 쓸 거예요 앞으로. 자본이 분산되니까. 따라서 로봇, 인공지능으로 산업의 물리적인 인력을 대체해 왔고 인공지능으로 또 특히 지적 인력을 대체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인간을 쓰레기로 치워버리고 싶어 한다고? 지난 200년간 전쟁, 기아, 질병, 가족 계획을 통해서 인구를 축소하고자 했잖아요. 앵글로색슨들이. 이거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페미니즘하고 LGBT도요, 가족 계획의 일환이라 이 말이에요. 남녀가 더 이상 서로 만나지 않게 상호 혐오 문화를 성공시키고 말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할 거로 보이긴 보여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떠들고 앉아 있지. 한국은 항상 뒤늦게까지 떠들어요. 마스크도 제일 늦게까지 쓰고 자빠져 있다고요. 왜냐면 자기 결정권이 없어 그래. 일단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끝났어. 근데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명령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로봇화, 이거 19세기 말의 낭만주의의 상상이었어요. 프랭켄슈타인.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발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뭐 로봇이 자기네들의 서로 그 지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갖고 명령 체계를 갖다가 인간의 판단 체계를 벗어나서 지네가 인간을 지배해. 이 무슨 어떤 터미네이터 같은 상상력을 갖고 있냐고. 이 19세기에도 그런 상상력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 망상이었을 뿐이지. 이렇게 망상을 만들어 내므로써 주식도 올라가고 증권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인간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이렇게 사이코패스들이 바로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제 의견임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로봇 사회, 15분 도시, 스마트 공정 이런 거 있죠? 디지털 세계 화폐 이런 거 있죠? 아무리 성공을 한다 그래도 반 정도, 50%만 성공할 것이다. 아주 불안정하게
이어갈 것이다. 로봇은 결코 인간의 뇌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건 제가 역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지식이 있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어가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어차피 자본주의란 게 국가 그 자체라면 운영이라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라면 나라 운영도 그 모양 그 꼴이겠지만 그래도 자본가한테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본가들이 국가를 운영해왔던 지난 100년간의 미국과 유럽의 마지막 꼬락서니를 좀 보시라고요. 응? 물질 경제도 파탄 났을 뿐만 아니라 정신 문화도 모두 썩어버렸잖아요. 다 됐고 지금 한국을 보면요. 국가가 자본에게도 끌려다니고 국가를 이끌기에는 정치인 수준도 한참 떨어져 있다고. 이런 나라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요.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중동처럼 국가 중심으로 민족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이끌지도 못하고요. 또 자본가 중심으로 국가를 이끌기도 참 어려운 거야 실은요. 미국, 서유럽, 일본처럼. 가까스로 자본가들에 맞춰서 국가를 이끌어왔다고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근데 능력 부족이에요. 양쪽 다 능력 부족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을까? 한국은요.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커요. 따라서 의사결정이 매우 강하고 대외적으로 민족주의적인 대통령을 일단 뽑고 나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 경제 문화를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면 일단 대통령부터 민족주의자를 뽑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나중에 만사를 토론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딱 그거 해결책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다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